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태셋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2강 경제학의 기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자원의 희소성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자원이란 단어는 인간에게 유용한 거예요. 유용한 거. 그렇죠? 그래서 자원을 뭐 대부분이 있지만 뭐 많이 쓰는 게 지하 자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할 때는 대부분의 자원 하면 그냥 지하 자원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는 자원은 뭐냐면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얼만큼 있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다. 우리 유용한 것. 그래서 유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원의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 상대성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희소성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욕구라는 것과 자원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라는 거. 욕구와 자원량. 그래서 자원량이 아무리 많아도 욕구가 없으면 희소성이 없고요, 자원량이 적어도 욕구가 없으면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와 자원량, 욕구가 많다. 예를 들어서 A국과 B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A국과 B국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바나나라는 게 바나나에 생산량이 있을 것이고 소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국은 바나나가 뭐 1000kg가 생산이 되고요, 얘는 100kg가 생산된다고 합시다. 그죠? 근데 소비량이 여기는 5000kg고요, 여기는 10kg다 이거예요. 그럼 바나나가 희귀한 곳은 B예요. 생산량이 적으니까. 희귀한 곳은. 하지만 희소한 것은 어디야? A입니다. A.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소비량이 욕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고급 요리지만 아르헨티나에선 별로 고급 요리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홍어예요. 홍어. 우리나라에서 홍어 삼합해가지고 되게 고급 요리로 치잖아요. 그래서 뭐 흑산도 홍어는 막 되게 비싸게 팔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안 먹어요 그거. 왜?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각자의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희소성은 상대적이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홍어는 장소를 얘기한 거죠. 시대는 뭐냐면 물입니다. 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수돗물을 그냥 먹었지만 지금은 수돗물 먹으면 이상하게 본다. 돈 주고 사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은 욕구와 자원량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이다. 를 가진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자유재와 경제재가 있겠죠. 그래서 자유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무료, 무상재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무상재. 돈을 안 내고도 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희소성이 없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 대표적으로 제가 공기를 5번 마셨다고 갑자기 돈 내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어서 돈을 내고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대부분 다룰 재화는 경제재에 해당합니다. 경제재에 해당하고요. 자, 세 번째는 요겁니다. 자, 보세요. 경제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한정된 자원과 인간의 무한한 욕구가 자원의 희소성이 되겠죠. 그죠? 희소성이 되니까 우리가 선택의 필요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제 문제라고 해요. 경제 문제. 경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런 거죠.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돈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쓸 때 돈을 빵을 사 먹을 거냐, 우유를 사 먹을 거냐, 뭐 고기를 사 먹을 거냐, 생선회를 사 먹을 거냐, 이런 고민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다 사 먹으면 되니까. 근데 항상 우리에게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문제, 재화의 수량과 종류를 결정하는 것, what이라는 것이 있고요. 생산 방법, how라는 거 있고, how. 그 다음에 후독분배, for whom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만나고 그걸 이제 선택하는데,
선택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고 그 선택하는 방식이 굳어진 이쪽을 우리가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맥락만 보시면 돼요. 맥락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자원의 희소성은 선택의 문제인 경제 문제를 가져오는데 경제 문제는 what, how, whom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방식이 굳어진 것을 우리가 경제 체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경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경제 문제는 what입니다. what. what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물어보는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주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겠죠. 뭐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땅에 사과를 심을 거냐 배를 심을 거냐라는 것은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하는 왓의 문제겠죠. 이건. 그럼 여러분들 사과 심을 거예요? 배 심을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경제적 관점, 효율성의 관점에서 돈 되는 거 심는 겁니다. 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돈 되는 거 심는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본다. 이런 거고요. how는 뭐냐면 내가 이제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공장에서 사람을 쓸 거냐 기계를 쓸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방식이죠. 생산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뭘 쓸 거냐 그러면 싼 거, 저렴한 거, 경제성이 있는 거 쓰겠죠. 그걸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what, 무엇을 생산할 거냐, 효율성. how, 어떻게 생산할 거냐, 효율성.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 for whom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때요? 어느 누구에게 어느 정도 분배할 거냐라는 거죠. 당연히 효율성은 따라와겠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형평성이라는 개념도 있어야 되겠죠. 왜? 고르게 좀 나눠주려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겠죠. 최 과장의 곽 부장의 임금 격차는 얼마나 돼야 되냐라는 거고 기업의 이윤이 생기잖아. 단기 순이익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제 유보를 할 거냐, 성과급으로 남겨둘 거냐, 뭐 배당할 거냐,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효율성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공평성, 형평성이란 개념이 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경제 문제 what, how, for whom. 이것은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3대 문제를 적용한 거였죠. 그걸 이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요거는 뒤에 가면 경제 시제가 있으니까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얘가 좀 잘 나옵니다. 테스트에서는 얘를 좀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 경제 문제는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요 합리적 선택은 정말로 테스트시 좋아하는 주제니까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경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 해결은 선택이라는 것으로 해결을 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이걸 결정하겠어. 빠밤.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인데.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을 해요. 근데 결정을 할 때 그냥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이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에 맞는 기준이 존재해야 하겠죠.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익과 비용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할 게 우리가 합리적 선택할 때 편익과 비용이란 게 있어요. 편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니까 편익이 커야 합니다. 라는 걸 첫 번째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요, 경제학적 비용은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회수가 가능한 거. 그럼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미래를 중요시해요. 미래. 과거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내가 이것을 할까 고민하면서 미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돈을 썼지만 뭐가 가능하다? 환불이 가능한 경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회수가 가능한데 내가 아직 돈을 쓰지 않았거나 환불이 가능하면 기회비용이 되고요. 얘는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에요.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과거형인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은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실경제와 유사하지만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대표 케이스가 얘입니다. 얘.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물건을 우리 와이프 얘기를 할까요? 제가 와이프랑 결혼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8년 동안 살았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익숙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와이프를 보다가 TV에 나온 연예인을 봐요. 그래서 제가 저 연예인한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럼 저는 와이프를 어떻게 할까요? 정리해야 됩니까? 강의를 끊는 사람이 있어요. 딱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런 비도덕적인 사람이 있나? 그게 아니라 경제에서는 제가 와이프를 버리고 그한테 가야 돼요. 왜? 와이프랑 8년 동안 살았던 것을 고려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실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더 쉬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영화비는 영화를 돈을 낸 순간에 그것을 회수 가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들어갔죠. 근데 영화가 중간쯤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나온다. 합리적 선택이 아니에요. 네, 합리적 선택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영화비는 회수가 불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영화비를 낸 거를 고민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계속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몰비용은 우리가 기회비용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얘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요. 과거에 쓴 돈을 후회를 갖지 마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오는 게 영화 같은 거. 영화가 재미없을 때 바로 나와야 된다. 돈 냈다고 계속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와요. 아울렛이죠. 아울렛. 자, 아울렛이 있습니다. 아울렛은 뭐냐면 대부분의 아울렛은 거기에 있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좀 교외에 있죠. 뭐 김포, 저기 여주, 파주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데 교통이 조금 어쨌든 자가용을 가지고 옷을 사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옷이 없었단 말이에요. 원하는 옷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이 온 김에 사자. 온 게 아까워서 사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울렛에 간 교통편을 가지고 고려해서 산다. 안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과거형은 고려하면 안 된다. 그걸 고려하는 즉시 비합리적 선택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매몰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시험 자체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들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매몰비용은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해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이제 기회비용이 있는데 기회비용은 이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뉩니다. 근데 먼저 기회비용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회비용을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면 기회비용은 우리가 선택 시 포기한 것이 기회비용입니다.
선택시 포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이게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면 선택시 포기한 거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포기했다면 우리가 선택시 포기한 것이 가장 큰 것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호성이가, 제가 호성이죠. 호성이가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워드를 칠 수도 있고 서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급여가 있겠죠. 시간당 급여. 우리가 시간당에 보면 강의는 시간당 110만 원씩 주고 워드는 2만 원씩 주고 서빙은 3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시간당 수입이. 그럼 이때 기회비용은 뭐예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죠. 이해가요? 왜? 아직 선택을 안 했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선택시 기회비용이죠. 선택시 기회비용. 그러면 이제 강의를 선택했다. 그럼 기회비용 둘 중에 뭐가 돼요? 서빙이 되겠죠. 서빙 3만 원. 얘를 선택했다. 그럼 둘 중에 큰 게 뭐예요? 강의가 되겠죠. 10만 원. 얘를 선택했다. 그럼 둘 중에 큰 게 뭐예요? 강의가 되겠죠. 10만 원.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밑에 걸 몰라도 우리가 시간당 10만 원짜리 해야 돼요? 2만 원짜리 해야 돼요? 3만 원짜리 해야 돼요? 당연히 10만 원짜리 해야 되겠지. 우리는 기회비용이 없어도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모르고도 얘를 선택한다는 건 함적 선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기회비용이 3, 10, 10이니까 기회비용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얘가 뭐다? 아, 기회비용이 최소화되었구나. 최소화되었구나. 그것이 뭐다?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기억해둬야 되는 게 이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 무역 파트 가서 씁니다. 무역 파트. 그래서 무역 파트에서 특화라는 걸 하는데 특화는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한다. 왜? 지금 배웠지 않냐?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기회비용이 작은 것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됐죠?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십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요게 이제 조금 쉬운 개념이라면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개념으로 나누는 겁니다. 뭘로? 기회비용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누어진다. 그럼 명시적 비용은 우리가 현금 지출을 필요로 하는 비용이에요. 실제로 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묵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은 현금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가 뭐다? 받을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귀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귀속 임금, 귀속 이자, 귀속 지대, 정상 이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고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기예요. 3번에 우리가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더하기 암묵적 비용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시는 뭐였다? 내가 돈을 실제로 지출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암묵적 비용은 내가 돈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던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영화를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화. 영화비가 요즘에 영화관에 간 지가 좀 오래됐는데 만 원이라 합시다. 만 원. 1만 원이라고 합시다. 영화비가 만 원이겠죠. 영화비.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영화비라고 쓸까요? 영화의 비는 실제로 지불을 해야 되는 돈이 영화비죠. 영화비.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은 영화는 어때요?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아까 강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서빙이 있고 워드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럼 강의는 10만 원, 서빙은 2만 원, 워드는 서빙이 아까 3만 원이죠. 3만 원, 워드가 2만 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화는 영화비가 얼마? 뭐 만 원이라고 치면 1만 원이라고 치면 영화 선택의 기회비용은 뭐예요? 우리가 일단 명시적 비용이 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시간인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강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거 더하는 거 아니고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요게 뭐가 된다? 요게 뭐가 된다? 우리가 2시간이니까 20만 원이 되겠죠? 20만 원. 2 곱하기 10이니까. 그래서 영화가 주는 최소한의 편익은 얼마야 돼? 21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 거죠. 이랬어요? 왜? 합리적 선택은 편익과 비용 중에서 뭐가 커야 되는데 편익이 커야 되는데 영화가 주는 편익은 어떻다? 우리가 21만 원보다 커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현실 속에 있어요. 자, 뭐냐? 여러분들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연세가 저보다 어린 이제 취업 준비생 뭐 이거는 강의는 고등학생도 가끔 봐요. 고등학생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알바를 하다가 진짜 좋은 건수가 생겨서 이제 소개팅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소개팅이 이제 2시간을 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럼 일단 차값 나가야 되잖아. 그게 명시적 비용이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이 뭐냐면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정말로 저하고 이제 다 제가 좋아하는 뭐 대화법, 뭐 외모 이걸 다 고려했을 때 마음에 들면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내 알바 빼고 갔어. 그런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둥둥둥. 알바나 할 걸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보다 암묵적 비용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내는 게 뭐냐면 이걸 계산할 수 있느냐를 내요. 계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편익은 기회비용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왜? 최소한의 편익은 기회비용보다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되니까.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 같은 경우 전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주택임대제도 전세잖아. 전세. 그럼 전세의 명시적 비용은 뭐예요? 뭐 전세가 만약에 뭐 2억짜리 전세다. 그러면 2억 원을 주인한테 맡기고 뭐 2년 3년 동안 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전세에 2억을 줬다. 그러면 보증금을 2억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명시적 비용은 뭐예요? 전세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가요? 명시적 비용이 없는 거죠. 왜? 여러분들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 물어봐요.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됐죠?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건 명시적 비용이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 공짜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 2년 동안 전세 보증금을 묶어놨다면 우리가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죠? 그 이자를 집 주인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들였으니까 당신이 이자 수입을 얻으시고 나중에 기간이 차면 내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대출이자도 있고 예금이자도 있어요. 대출은 내가 돈을 은행에 내야 되니까 명시적 비용이고요. 그 다음 예금이자 내가 받는 거니까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요거만 안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괜찮을 거예요. 보증금은 무엇이다?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명시적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임금, 노동의, 자본의, 토지의, 경영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요것들을 한번 보시는데 단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귀속임금, 귀속이자, 귀속지대를 묻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것을 다 비용을 고려한 다음에 뭐가 커야 된다? 자, 지우고 갈게요.
뭐가 커야 되냐? 편익이 커야 된다라는 거고, 동일 편익일 때는 최소 비용, 동일 비용일 때는 최대 편익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편익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기회비용을 작게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사례 분석은 나중에 문제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 한번 이건 도전해 보시고요. 바로 생산 가능 곡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셨잖아요. 보셨는데 이 기회비용에서 이 기회비용을 사용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과 예산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산 가능 곡선은 여러분들이 그 무역에서 사용을 하실 거고, 예산선은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이럴 때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요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테스트에서. 그래서 지금 기회비용 구하는 거 하나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곡선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회의 모든 생산 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로 생산 가능한 X와 YZ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안 오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요렇게도 있지만 먼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굴곡이 있게 그린 거고, 단순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국에 가용한 노동력이 뭐 10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국에 가용한 노동력이 100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100명이 있는데 지금 X제와 Y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는 10명이 한 개를 생산할 수 있고요. 얘는 20명이 한 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할게요. 이해했어요? 사회 A라는 나라에 100명의 노동력이 있고, X제는 10명이 하나를 만들 수 있고, Y제는 20명이 하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우리가 그려볼게요. 이제 드디어 처음 그렸죠, 수직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그림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의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양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모양이 눈에 들어오려면 여러분들이 X와 Y의 그죠? 가로축과 세로축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되셔야 됩니다. X와 Y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지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X를 썼고요, YZ를 썼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뭐냐? 잘 보세요. 우리가 X제가 10명당 하나니까 100명으로는 X제만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1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X 10개는 결국 그 나라의 자원을 모두 다 쓴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럼 X 하나도 안 만들고 Y제만 만들면 100명으로 20명당 하나를 만들 수 있는 Y제를 몇 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5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5개. 이해됐죠? 5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점이나 요 점은, 이 점은 뭐예요? X제만 만든 거고, 이 점은 Y제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점에서 X제를 만들고 싶으면 Y제를 줄여야 되고, 이 점에서 Y제를 만들고 싶으면 X를 줄여야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원이 뭐밖에 없다? 100명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렸을 수 있는 거죠. 테스트 수준에서는 무역 문제도 이렇게 직선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겠죠. 얘가 만약에 2개다, 이게 4개다. 그럼 뭐예요? 지금 요렇게 내가 X제를 2개 늘리기 위해서 A라는 점에서 B점으로 갔을 때 X제를 2개 늘리려면 몇 명을 포기해야 됐어야 된다? 20명을 포기해야 되고, 20명을 포기했다는 것은 5개를 생산하던 Y제를 4개밖에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회비용은 늘어난 게 기회비용이에요? 줄어든 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렇죠. 줄어든 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어진 자원으로, 그죠?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 뭐다? 생산 가능 곡선이고,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반드시 줄여야 되는 이유는 자원이 주어져 있다. 즉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나머지는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A, B, C, D, E, F, G 여기 이제 생산 가능구선 위에 있으니까 자원을 다 썼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제 아까 거는 한 단위에 몇 개씩 일정하게 들어간다지만 이건 좀 변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 위에 있는 선에 있는 것은 뭐다? 선에 있는 것은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효율적. 그리고 요 선을 기준으로 요 안쪽은 다 생산 가능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H에서는 지금 이렇게 X제를 늘릴 수도 있고요. Y제를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들었다는 것은 주어진 자원을 다 쓰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성 안에 있으면 얘는 뭐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다라는 거죠.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다라는 것은 효율적이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바깥에 있으니까 주어진 자원을 벗어난 점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생산 가능곡선 안에 있으면 비효율, 선상에 있으면 효율, 바깥에 있으면 불가능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내부에서 곡선 상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이제 효율적인 점으로 옮겨졌다는 뜻이고요.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이잖아요.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 생산 가능 곡선의 이동은 주어진 자원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림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X가 있고 0이 있고 Y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렸지 않습니까? 10, 20. 먼저 노동력이 만약에 아까 100명이었잖아요. 근데 200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0명이 되면 전부 다 많이 만들 수 있죠. 2배.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20, 뭐 4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죠. 여기 5였죠. 5. 그죠? 여기 10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확장이 될 수 있고 만약에 X만 더 생산이 가능하다면 주어진 자원으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뭐다? 기술 개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조금 이따 구분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건 뭐가 됩니까? 생산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서 선상으로 가는 건 효율적인 조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선 자체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자원 확보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자원이 있으면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기술이 개발된다는 것은 동일한 자원으로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이거겠죠. 아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근데 만약에 A점, 만약에 A라는 선이 있고 여기 B점이 있다. 그럼 B점의 생산이 가능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술 개발이 돼야 되죠. 자원이 확보되거나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점이 가능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그래서 어떤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포기해야 될 재화의 양이 점점 증가하는 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자, 먼저 이게 직선인 경우인데 아까 얘기했죠. 얘를 늘렸을 때 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얘를 늘렸을 때 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갔을 때 늘어난 건 뭐예요? X제고 줄어든 건 Y제죠. 그죠? 그걸 우리가 늘어난 걸 이제 좀 멋있는 표현을 쓰면 델타 X라고 쓰고 줄어든 걸 마이너스 델타 Y 이렇게 씁니다. 왜?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MRTXY라고 씁니다. X에 있는 거 먼저 쓰고 Y제를 쓰면 돼요. 참고로 테스트에 대해서는 MRT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꽂혀가지고 MRT가 뭔지 막 하려고 하시는 더 중요한 건 있어요. 근데 MRT에 꽂힐 필요는 없어요. 근데 MRT는 뭐다? 이건 뭐다? 생산
가는 곡선에 기울기를 부르는 말이다. 공식이 뭐였으니까 x제가 늘어났을 때 x의 변화분분의 y의 변화분이니까. 이해됐어요? 당연히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데 요거는 가끔 물어봐요. 가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잖아요. x 여기가 y잖아요. 만약에 x를 10개 늘리면 델타 x가 10개를 늘리면 이 그래프에서는 뭐예요? 마이너스 델타 y가 지금 5개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는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2분의 1이 뭐냐? 결국 생산 가는 곡선의 기울기죠. 기울기. 근데 여러분들 기울기를 볼 때는 일반적으로 경제에서는 기울기를 볼 때는 부호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부호보다는 경사도. 경사도는 뭐다? 숫자죠, 숫자. 그죠? 그러면 요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 생산 가는 곡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고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산에 올라가는 경사도가 크냐 작냐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는 뭐냐? 지금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기회비용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2x를 늘렸을 때 1y가 줄어들어요. 2x를 늘릴 때 1y가 줄어들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2x는 1y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x는 2분의 1 y예요. 이게 뭐예요? x제의 기회비용은 2분의 1이에요. 라는 뜻이고 이걸 다시 쓰면 y제 하나의 기회비용 x제 2개예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 2분의 1이 뭐예요? 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이해갔어요? 왜? 기울기 기억나시죠? x 가로축분의 세로축.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축분의 가로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이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지금 막 기억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기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경제학이면 여러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경제학이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근데 햇셋은 이걸 물어봐요. 첫 번째 MRT XY는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Y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뭐다? 얘는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이면서 얘는 x제, x축에 있는 x축에 이제 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죠. x축에 있는 재화의 기회비용이 돼요. x축에 있는 재화의 기회비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좁혀지면 한 접점의 기울기가 되고 그래서 x축에 있는 재화의 기회비용이니까 잘 보세요. 지금 얘가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기울기는 x축에 있는 재화인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명확해지면 x의 1단위의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지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는 단어, 볼록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원점에 대해서는 시선을 여기서 이렇게 바라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오목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잘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거는 봐봐. 이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x제를 4개 늘렸을 때 a에서 b로 갔을 때 x제를 4개 늘렸을 때 y제가 두 개 줄어들죠. 그죠? 그럼 기회비용보다 4x는 2y다. 요건 할 줄 아셔야 돼요. 기회비용은 2y예요. 다시 b에서 c로 가면 여기 4개가 늘어나죠. 그럼 이제 몇 개? 4개가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가 4죠, 4. 여기가 4잖아요. 그래서 4분의 4. 델타 x, 델타 y. 요거는 이제 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울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단 기회비용 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1번. 그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뭐 기울기가 뭐였어요? 기울기가 점점점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기울기가 뭐였다? x제 1단위당 기회비용이었죠. 1단위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x제 1단위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읽을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읽을 줄만 알면 돼. 지금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을 거다. 줄어든 게 뭐다? 기회 비용이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MRT 전문 용어를 쓰는 게 뭐 여기서 막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MRT가 뭐다?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인데 점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체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으니까 일정. 여기는 점점점 감소하니까 체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감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죠. 이해됐어요?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이게 뭐가 나오냐? 1. 선 안에 있으면 비효율, 선 위에 있으면 효율, 선 바깥에 있으면 불가능. 1번. 두 번째가 뭐다? 생산 가능 곡선이 확장됐을 때 두 가지 요인. 자원이 확보되거나 자원이 확보되거나 기술이 증가했다. 3번 뭐가 나오냐면 뭐가 증가했는데 뭐가 감소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증가하는 게 기회비용이 아니라 감소하는 게 기회비용이다. 3번. 요 세 가지를 할 줄 알면 돼요. 거기서 나는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MRT는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것은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고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X제 1단 2단 기회비용이다. 요까지 하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그 읽는 건 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엔 이제는 이제 예산선입니다. 예산선. 자, 예산선은 아까 생산 가능 곡선의 정의는 뭐였다?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조합을 연결한 선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산선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돈을 쓰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나중에 이제 소비자 이론할 때 되게 자세하게 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거 얘기할 거냐?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자, 이것도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내가 지금 얼마가 있다? 뭐 1,000원이 있다. 그래서 이걸 M이라고 얘기합니다. M, 예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PX라는 것은 X제의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PX. 그래서 PX가 얼마고 100원이고 PY가 200원이라고 합시다. 이 얘기예요. 참 이 얘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내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X제로 몇천 원으로 X제만 사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10개 살 수 있죠. 아까는 노동자로 X제를 생산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생산 가능 곡선은 여기는 주어진 예산으로 돈을 썼을 때 몇 개를 살 수 있느냐 소비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개고요. Y제만 사면 몇 개입니까? 5개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X제 안 사고 Y만 샀어요. 여기는 Y제 안 사고 X제만 샀어요.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X제를 사고 싶다거나 Y제를 사고 싶으면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우리가 소비 가능선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우리가 이제 M은 이렇게 써요. M은 PXX X의 가격과 이건 수량입니다. 수량 더하기 PYY 합했을 때 이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Y에 관하여 풀면 우리가 마이너스 PY분의 PX 왜 이거 넘기고 PY로 나눠준 거예요. X 플러스 M분의 PY다 라는 개념으로 쓰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소비자 이론 가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래서 섬의 위치다. 곡선 위에 있는 건 다 쓴 거죠. 다 쓴 거. 안에 있는 건 아직 쓸 돈이 남아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2,1이다. 그럼 어때요? 100원짜리 2개, 200원짜리 하나 쓴 거죠. 그러니까 400원 썼으니까 600원 남았다 이런 뜻이고 요렇게 썼으면 여기 어때요? 10,5는 어떻게 써요? 10,5는 지금 요거는 무슨 뜻입니까? 요거는 그래 X제 10개 1,000원 쓰고 Y제 5개 중에서 2,000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예산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 있죠. 요 안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비 가능 영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 가능 영역. 자, 그래서 이제 점 자체가 이동하는 거 있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도 똑같아요. 봐보세요. 지금 내가 만약에 지금 1,000원밖에 없는데 2,000원이 되면 이 점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평행하게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확장되는 경우에 예산이 확보됐거나 만약에 지금 Y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Y제가 200원이었는데 Y제가 만약에 100원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10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소득이 증가하면 평행하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싸지면 싸진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확장되고 비싸지면 축소된다라는 걸로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소비자 이론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런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예산선 자체가 중요하고 생산 가능 곡선 여기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 중요하고 예산선 뒤에 나오지만 그리고 둘 다 나와요. 둘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지금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막 아까 여기 5개였고 여기가 이제 2개, 4개가 됐다 그러면 X제를 우리가 2개를 늘리면 Y제가 하나 줄어들겠죠. 이 줄어든 게 뭐다? 기회비용이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이 것의 중요한 의미는 개념 정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 파트가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다. 한정적이니까 선택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선택 시 포기하는 게 생긴다. 그것이 뭐다?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대표적인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산 가능 곡선. 뭐 어떤 재화를 늘리려면 어떤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되거나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를 사는 걸 늘리면 줄어드는 게 있을 거야.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본질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있죠. 장난감 회사에서 유행이 지난 장난감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총 제조 원가는 5만 원이지만 처분한다면 구식이어서 2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1만 원을 투자해 포장을 바꿔서 판매하려고 한다. 포장 변화 후 최소 얼마 이상 받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가 개당 1만 원을 투자한다. 이게 뭐가 되겠어요? 명시적 비용이죠. 10,000원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두 번째가 암묵적 비용인데 지금 팔아도 얼마를 받아요? 5만 원이지만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2만 원이 뭐가 됩니까?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그럼 총 얼마입니까? 3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3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아야 내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치제입니다. 여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경제치제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굳어진 것을 우리가 경제체제라고 하고요. 시장경제치제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계획경제치제는 정부의 계획이다. 무슨 얘기냐? 올해 만약에 겨울이 춥다 이거예요. 그럼 추우면 겨울이 추우면 어떻게 되겠다? 겨울이 추우면 따뜻한 옷을 생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기업들이. 올해 겨울이 따뜻하대요. 그러면 올해 겨울에는 좀 옷 맵시가 나는 얇은 옷들을 생산해야 되겠다. 왜? 사람들이 그것을 살 거니까. 이해됐죠? 그런데 계획경제치제는 정부가 올해는 롱코트 몇 벌, 파카 몇 벌, 작업 몇 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가장 특징이 뭐냐면 요건 이제 생산수단의 소유여 보고요. 생산수단은 토지나 공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유가 가능하면 자본주의,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조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일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인데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요 수정자본주의 쪽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이 두 파로 갈리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전에는 무엇을 중시했다? 시장이 완벽해요 라고 하는 애덤 스미스, 그를 고전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전학파 시장이 완벽하다라는 쪽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시장이 완벽한 줄 알았는데 뭐 독점이 생기고 시장 실패가 생기고 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다라고 케인즈 유파가 생겨났죠. 그래서 케인즈 학파, 새 케인즈 학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전학파 계열 여러분들한테 말은 씁니다. 그래서 고전학파, 통화주의자, 새고전학파는 시장을 중시하는 쪽의 얘기고요. 근데 외우기 쉬워요. 케인즈 학파, 새 케인즈 학파는 뭐야? 정부의 개입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시에 가서 볼 건데 이걸 써놓은 이유는 자본주의가 흔들림이 있었지만 아직도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하나 풀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은 자원 배분 방식에 따라 구분한 현대의 경제치다. 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그래서 혼합경제체제가 있고 계획경제체제가 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가가 시장경제체제가 돼야 될 겁니다. 시장경제체제. 그죠? 그럼 시장경제체제니까 1번 사유재산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아니죠. 사유재산 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틀렸죠. 사유재산의 공공성은 아니야. 내 건 내 거니까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신뢰하죠. 보이지 않는 손이 뭐니까 가격 기능을 신뢰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온 게 시장경제체제니까요. 세 번째, 경제 문제 해결 기준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죠. 효율성을 중시하겠죠. 네 번째, 국가 계획과 통제의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는 건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그죠? 5번, 사람들은 이기적 동기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이기적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산적이다, 손해를 보지 않는다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문제를 의미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의 희소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은 정확하게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계산 문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할 때 이것을 냅니다. 근데 뭐 되게 어렵게는 안 내고요. 다만 이제 막 나머지보다는 이게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함수 선택 요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출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생산 가능 곡선의 점과 선의 의미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네 번째가 경제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거. 그 정도를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복습 포인트 잘 보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되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